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제 어릴 적 꿈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서 시작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사회 과목 담당이셨어요. 선생님은 항상 자상하셨고 혼을 낼 때도 왜 혼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어 마음이 상하는 일도 없게 하셨죠. 옷도 항상 멋지게 댄디하게 입고 다니셔서 당시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던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선생님을 동경해서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죠. 그 당시에는 일기를 제출하고 선생님께 확인을 받던 시절이었어요. 선생님이 일기를 읽고 맞춤법이 틀린 것도 고쳐주셨지만 편지처럼 짧은 답장을 써서 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일기에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고 썼어요. 어떤 답변을 해주실지 두근거리면서 펼쳐본 일기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미래의 후배 교사가 되어 다시 만나자꾸나. 어린 제 눈에 얼마나 멋진 말이었는지요. 선생님이 저를 후배 교사라고 불러준 것이 벌써 어른이 된 것만 같고 두근거릴 정도로 멋지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선생님의 한마디가 제 평생의 꿈을 만들었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는 것을 장래 희망으로 삼고 어린 시절과 10대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 제가 성장해 어느덧 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보게 되었어요. 고시촌에 들어가 고시원에 살면서 공부를 시작했죠. 돈이 없어 밥 한 끼 먹는 것도 걱정인 고시생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그래도 첫 해에는 시험에 합격하겠다는 생각으로 크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첫 번째 시험에서 아쉽게 낙방하고 이후 2년을 더 내리 낙방을 한 후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3번의 시험 중에 2번은 1점 차이로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차라리 엄두도 못 낼 정도의 낮은 점수가 나왔다면 그만 마음을 접었을 텐데 간발의 차로 떨어지니 더 미칠 노릇이었죠.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1년을 공부해야 하다 보니 배로 더 힘들었어요. 3번째 시험에 떨어지던 날 저는 넋이 나간 채 거리를 마냥 걸어 다녔어요. 남들은 벌써 사회생활 시작해 어엿한 어른이 되었을 텐데 인생을 3년이나 소득 없는 곳에 갈아 넣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뻥 뚫린 듯 허망했어요. 선생님이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는 그 과정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거든요. 정처 없이 밤거리를 이곳저곳 걸어 다니는데 밤늦은 시간에 육교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는 남자를 보게 되었어요. 제 코가 석자였지만 남자는 더 힘들어 보여서 무슨 일인지 살펴보았더니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남자를 진정시키면서 구급차를 불렀죠. 구급차가 도착하자 저는 어쩌다 처음 본 남자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고 남자는 상태가 좋아졌어요. 입원까지 할 일은 아니어서 조금 누워있다가 병원을 나오게 되었죠. 남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니 남자는 고마워하면서 조금 쑥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알고 보니 남자도 임용고시를 4년째 준비하는 고시생인데 오늘 임용고시에서 떨어진 후 2년 전부터 발병한 공황장애가 와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놀라면서 저도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고시생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같은 처지이다 보니 반가운 마음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연락처도 교환하게 되었지요. 그 후 남자가 고맙다면서 저에게 밥을 한 번 샀고 저희는 더욱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남자에게 저는 우연히 만난 고마운 은인이었는데 연락을 주고받을수록 서로 힘든 순간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다가 좋은 마음이 생겨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을 때 둘 다 30살이 넘은지라 결혼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만남이 깊어지고 저희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남편은 고시의 꿈을 접고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남편은 선생님이 되어 평생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이 꿈이었지만 저를 만나고 나니 그 꿈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벌이를 할 수 있다면 꼭 선생님이 되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말이죠.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하고 싶은 꿈이 아직 있다면 끝까지 해보라고 말해줬어요. 남편과 저는 고시 생활을 하면서 서로 밑바닥까지 본 사이라서 지금도 서로의 목표를 지지해주는 사이예요. 결혼 후에도 저에게 포기하지 말고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을 해보라고 하는 사람이죠. 남편의 권유로 40이 되기 전에 교육청 공무원 준비를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교편을 잡는 직업은 아니지만 교육과 관련된 일을 살면서 한 번은 해보고 싶었거든요. 또 선생님이 되는 꿈은 접더라도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면 포기한 꿈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교육청 공무원 일을 한다고 생각하자 마음속에 남아있던 앙금이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교육 일을 한다는 제 꿈을 이뤄보기 위해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의 시어머니는 동서가 될 사람을 같이 만나자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신난 목소리로 동서의 직업이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선생님이 되기를 바라셨던 분이어서 그런지 동서의 직업이 선생님인 것이 기쁜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조금 씁쓸했지만 저와 남편이 이루지 못한 직업을 가진 며느리가 생기는 것이니 시어머니가 기뻐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동서가 시어머니 댁에 오기로 한 날 저희는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려두고 동서를 맞이했죠. 그런데 동서가 도착했는데 이상하게 낯이 익은 것이었어요. 어디서 봤지 싶어 인사 후에도 한참 바라보고 있자 동서도 저를 찬찬히 살펴보다가 놀라면서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임용고시 전문학원에서 만났잖아요. 동서가 학원 이름을 대자 학원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것이 퍼뜩 기억이 났어요. 당시 다니던 학원에서 맨 앞줄에 저와 동서가 나란히 앉는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고시생 시기는 다들 예민한 시기라 학생들끼리도 앉는 자리에 신경전이 많아서 맨 앞줄에 앉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저와 동서는 일찍 나와서 자주 맨 앞줄에 나란히 앉고는 했죠. 어떨 때는 서로 놓친 부분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딱히 친한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동서는 다른 사람에게 벽을 쌓고 공부에만 매진하는 타입의 학생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서는 2년째 시험에 합격해 더 이상 학원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부러워서 더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국 합격은 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저희는 서로 반가워하며 다시 인사를 나눴어요. 사실 굳이 기억해내고 싶은 시절은 아니었지만 힘든 시절 얼굴을 마주하던 사이이니 조금은 반가웠죠. 동서는 선생님이 되어 교직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 묻기에 저는 결국 고시는 포기하고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동서에게는 제가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내심 우스웠던 것 같았어요. 어머, 예비 형님 결국 고시를 패스 못하셨구나. 포기하셨다니 잘하셨어요. 원래 무슨 시험이든 3년까지 공부해도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고시 공부 진짜 힘든데 그 정도면 포기하는 게 낫죠. 꼭 선생님 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서는 원래 성격이 이랬나 싶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네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 시어머니가 듣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니 예비 형님, 고시학원 다닐 때 엄청 깨제제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머리도 잘 안 감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 겉모습만 보고는 1등으로 합격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먼저 합격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은근히 저를 비웃는 말도 했어요. 저는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화를 내기도 어려워서 그냥 듣고 흘려버리려고 애썼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동서는 재미있는 것을 찾은 마냥 깔깔거리며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했죠. 동서는 시집을 오면서 승자의 여유를 즐기는 느낌이었어요. 첫 만남 이후로도 만나기만 하면 제 고시 생활 이야기를 꺼내고 자신이 선생님으로 얼마나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자랑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선생님인 동서가 마음에 쏙 드는지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자랑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선생님인 동서가 마음에 쏙 드는지 동서 편만 들며 변해가기 시작했죠. 동서가 교편을 잡아서 생활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것 치고는 경제력이 좋은 것 같았어요. 이런저런 비싼 예물은 물론이고 결혼하면서 혼수로 집까지 해왔다는 것이었어요.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 동서는 2층을 시어머니에게 내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해준 집에 살게 되면서 완전히 동서의 편에 서게 되었어요. 어느새 집안에서는 시어머니 주도로 동서를 우리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뿐 아니라 시어머니는 무엇이든 동서 먼저 챙기기 시작했죠. 사소하게는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도 형님인 저보다는 동서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저는 조금 섭섭했지만 능력 있는 동서가 혼수로 시어머니 집까지 마련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참아보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동서와 시어머니의 언행 때문이었어요. 식구들이 모여 밥 한 끼 함께 하기로 한 날 모두 모여 밥을 먹는 자리에서 동서는 여전히 저를 은근히 무시하며 제 처지를 비웃는 듯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합격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도 계속 고시 공부를 한 건가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빨리 포기하지 못해서 공부를 놓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경우요. 괜히 시간 아깝게 말이에요. 제가 대답하기 난처해하는 것을 알고 제 남편이 옆에서 대신 대답을 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2번 정도는 아깝게 1점 차로 떨어졌어요. 계속하면 합격했을 것 같은데 나랑 결혼하면서 포기를 해서 아깝게 됐죠.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자 동서와 시어머니는 기를 펴고 쌍으로 저를 타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꼭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떨어진 건 떨어진 건데 1점 차라고 들러대는 사람들이요. 예, 그 말 한 번만 더 들으면 딱지가 않겠다. 우리 선생님 이야기 듣고 보니 내 아들 공무원 자리 못 앉은 건 첫째 며느리 니 탓도 있어. 가만히 있는 애를 건드려서 결혼을 했으니 제가 그냥 취직을 하고 공무원 자리는 포기를 했지. 남편을 계속 뒷바라지할 생각은 안 하고 괜히 돈 벌어라고 해서 악기를 망치고 그래. 순식간에 저는 시험에 떨어지고도 핑계만 대는 사람, 남편을 공무원 자리에 못 앉게 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에 저에게 이러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동서의 태도를 보면서 저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 마냥 태도를 바꾸셨어요. 저는 동서와 시어머니가 똑같이 닮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랫입술을 꾹 물고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의 행패는 계속되었죠. 스승의 날에 동서는 갖은 생색을 다 내며 시어머니께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선물의 양이 꽤 되었는데 심지어 차 트렁크에서부터 끌개로 여러 개를 실어서 왔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서는 저를 불러내 돕게 했어요. 동서는 선물이 많으니 그래도 된다는 듯이 저를 하녀 부리듯 했죠. 형님, 이리 와서 이것 좀 옮기세요. 집 안으로 좀 끌고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서 포장지도 좀 뜯어주시고요. 동서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일단 선물을 가지고 들어가 포장지를 뜯고 있자 동서는 집 안으로 들어와 시어머니에게 반갑게 알랑방귀를 꼈죠. 어머니, 제가 선물을 좀 많이 받아서 어머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스승의 날만 되면 선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학생들이 저를 은사라고 하면서 하도 찾아와서요. 포장지를 뜯어보니 공기청정기며 커피 머신까지 각종 전자기기도 있었고 술병은 물론이고 심지어 현금이 든 봉투까지 있었어요. 저는 동서와 시어머니의 태도가 기분이 나빴지만 내심 선물들을 보고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스승의 날 선물보다 훨씬 많은 선물들이 있었죠. 동서는 그런 저를 보더니 또다시 한혈을 부리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형님, 포장지 뜯었으면 버리고 오세요.
멍하게 계시지 마시고 오늘 분리수거 하는 날인 거 아시죠? 분리수거해서 깨끗하게 좀 버려주세요. 그 말을 듣자 선물에 놀랐던 마음도 잠시 곧 기분이 나빠지면서 당장 손에 든 포장지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동서에게 한 소리 하고 싶었어요. 잠시 두 손을 꽉 쥐었다가 내팽개치는 대신 쓰레기를 버리러 바깥으로 뛰쳐나왔어요. 동서와 시어머니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동서가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선생님의 월급이 생각보다 두둑한 것인지 몰라도 제 예상보다 동서는 물질적으로 훨씬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선물들을 받으면서 집까지 받았으니 시어머니가 동서의 편이 되는 것도 일견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도 두 사람의 무례한 태도는 용납이 되지 않았죠. 저는 그 이후 교육청 공무원 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동서와 시어머니,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더더욱 악바리처럼 의욕이 생겼죠. 고시 패스를 못한 실패한 인생, 1점 차 핑계대는 인간, 남편 앞길을 망친 사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납득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고시에는 실패했지만 또 다른 꿈이 생겼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결심한 제가 제대로 터져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 생신날이 되어 오전부터 주섬주섬 음식을 싸들고 시댁으로 찾아간 날이었죠. 솔직히 동서와 시어머니를 가급적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연을 끊지 않는 이상 피할 수 없는 날이 있기 마련이었죠. 도리는 다 해야 했기에 저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도착해 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가급적 동서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가 식탁에 쌓은 음식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고 있는데 방에 있던 동서가 나와 제가 쌓은 음식을 보더니 다시 통에 집어넣는 것이었어요. 어머, 먹는 것에도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형님, 여기 제가 준비해온 전복이랑 회랑 다른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신선식품부터 먹어야 입맛을 안 버리고 먹죠. 그리고 이게 다 뭐예요? 잡채랑 생선 양념한 거랑 돈 좀 쓰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건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동서는 이렇게 무안을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제가 준비해온 음식들을 하나씩 식탁에서 빼기 시작했어요. 그걸 옆에서 보던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면서 말했어요. 에휴, 쟤한테 어떻게 그런 걸 바라니? 뭐 고급스러운 걸 먹어본 적이 있어야 사올 줄을 알겠지. 그렇게 계속되는 동서와 시어머니의 핀잔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회랑 전복을 먼저 먹어야 하는 것은 맞기도 해서 그냥 뒀지만 동서가 옆에서 자꾸 시끄럽게 쫑알거리기에 그렇게 좋아하는 전복 많이 먹으라고 전복을 초장에 찍어 입에 쏙 넣어줬죠. 생일잔치는 저녁이었기 때문에 음식들은 잘 넣어두고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면서 밥이 모자랄 것 같다는 걱정을 하셨어요. 저녁 잔치상 차릴 생각을 하느라 밥하는 것을 깜빡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밥을 지금 하거나 즉석밥을 사와서 점심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서가 냉장고에서 밥을 본 것 같다면서 일어섰어요. 동서는 냉장고에서 찬밥이 든 통을 꺼내 가져왔어요. 밥이 있다니 다행이었는데 묻지도 않고 너무 당연하게 그 찬밥을 제자리에다가 놓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찬밥통을 받아 밥을 데워오려고 일어나다가 동서가 당연한 듯이 찬밥을 제 앞에 두는 것을 보고 기막힌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한 소리 했죠. 동서, 뭐예요? 찬밥은 당연히 제가 먹는 거예요? 그러자 동서가 당연한 것을 가지고 짜증을 부린다는 듯이 못마땅한 표정을 했고 시어머니도 그 상황을 보고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찬밥도 엄박 가르쳐지니? 네가 음식 해온 수준을 봐. 음식 수준이라고는 고시 공부하던 깨재재한 여자 그대로의 수준이지. 그놈의 1점 핑계나 매일 대면서 그 주둥이는 거짓말할 때나 쓰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좀 어때? 제가 그 말을 듣고 벙찐 표정을 하자
동서도 이때다 싶은 얼굴로 한마디 더 거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비싼 생일 음식들 마련했는데 찬밥까지 제가 데워야 해요? 형님이 좀 하면 되잖아요. 형편이 안 되면 모험이라도 써야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짜증은 짜증이에요. 기분 나쁘게. 동서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 그대로 저를 찬밥 취급하니 이곳에 음식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제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동서와 시어머니는 이제 정말 악랄한 두 인간에 불과했죠. 동시에 저는 참고 있던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이 한 번 더 참았다가는 화병으로 당장 넘어갈 것만 같았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할지 당장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일단 싸온 음식들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음식을 챙기고 있자 동서와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또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얘 뭐니? 갖다 준 음식을 왜 도로 싸? 뭐 하는 거니? 지금 음식 싸들고 가겠다는 거야? 얘 여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 형님 왜 이러세요? 찬밥 줬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 큰일이라고 이래요.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가지고 온 음식들 모두 챙겼어요. 그리고 나갈 채비를 하고 현관으로 나가니 제 뒤에 대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쳤어요. 쟤 좀 봐라. 아주 별꼴이야. 별걸 가지고 예민하게 구네. 야, 너 같은 애는 따뜻한 밥 먹을 자격도 없어. 그 말을 듣자 참았던 화가 터졌어요. 신발을 신고 나가려다가 뒤돌아서 한마디 했어요. 그런 자격을 왜 시어머니랑 동서가 정해요? 당신들이 얼마나 잘나서 내 자격을 정하냐고요. 둘이 합심해서 저 무시하고 막말하니까 기분 좋아요? 그렇게 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하냐고요. 그냥 잘난 둘이서 그렇게 사세요. 저같이 필요 없는 며느리는 다시는 찾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 댁을 박차고 나왔어요. 양손에 음식을 잔뜩 들고 팍팍 걸어가는데 어느 정도 걸어 나오고 나자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는지 며느리 자리를 내놓아야 제가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댁을 나온 이후에 시댁에 가는 일이나 연락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도 제가 시어머니 댁에서 당한 일을 듣더니 신경 끄고 공부에만 매진하라고 했어요. 남편도 같은 아픔을 겪은 입장에서 제가 그 정도로 심한 막말을 듣고 왔다는 것을 알자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정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제 편이 되어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와 동서의 일은 잊고 공부에 집중했어요. 남편은 저를 위한 배려로 저녁을 손수 차려 먹기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와 동서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잘 사는 일이 더 먼저라는 생각으로 저는 다시 한번 수험생처럼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시험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온통 긴장을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러 들어갔어요. 그동안 모든 것에서 신경을 끄고 공부에 집중한 시간만큼 시험날 하루에 모든 것을 쏟아 시험을 쳤죠. 최선을 다하고 나올 때는 다리가 풀릴 것만 같았지만 합격을 기원하며 남편과 맛있는 저녁도 먹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합격 발표 날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확인을 하려고 컴퓨터를 켰어요. 남편은 합격 여부를 찾아보더니 눈물이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불합격인 줄 알고 깜짝 놀랐지만 결과가 합격인 것을 보고 남편이 너무 기뻐 울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희는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실패했던 수년간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시험에 합격한 것이 자신의 꿈도 더해진 것이라면서 기뻐했어요. 저의 은사님께도 이제 연락 한번 떳떳이 드리겠구나 싶어 정말로 기뻤고요. 얼마 후 출근 일자가 잡히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일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일터에 입고 나갈 멋진 세미정장도 사고 출퇴근용 가방도 마련하고요. 드디어 원하던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기 그지 없었어요.
남편은 원래 집안일을 절반씩 해주던 사람이라 제가 출근을 하게 되어도 집안일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꿈에 그리던 교육청 출근을 시작했죠. 3개월 정도 교육청 출근을 하며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때 제가 조사할 첫 사건이 생겼죠. 선생님이 부잣집 아이들의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아이들을 차별 대우한다는 신고 접수였어요. 처음으로 맡게 된 사건이라 온 신경을 쏟아 조사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신고가 들어온 학부모 음성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학부모의 말에 의하면 본인 아이의 학교 생활이 힘들어진 이유가 선생님 때문이라고 했어요. 부잣집 학부모들에게 촌지를 노골적으로 요구해서 받고 부잣집 아이들만 보호해주고 편애한다는 것이었어요. 촌지를 주지 않는 아이들은 가난한 집이라고 무시하는 발언을 대놓고 하면서 학교 생활에서 온갖 것에 은근한 차별을 준다는 것이었죠. 선생님을 꿈으로 삼았던 저에게 이런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선생님이라는 멋진 직업을 가졌으면서 가장 중요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리 사욕만 채우다니 이렇게 선생님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사를 하기 위해 신고 접수가 된 학교에 도착했어요. 학교로 들어가 교무실 앞에 서서 들어가기 전에 교직원들의 사진이 붙은 자리 배치도를 들여다보았어요. 몇 명의 선생님들이 있는지 어떤 얼굴인지 보려고 살펴보는데 저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자리 배치도에는 동서의 사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시댁이랑 연을 끊은 지 꽤 되어서 동서가 어느 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설마 하면서 교무실에 들어가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뵈었어요. 교장 선생님께 신고 대상이 된 선생님이 누구인지 물어보았는데 교장 선생님은 바로 동서의 이름을 대었어요. 제가 조사하는 사람이 동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심장이 조여왔어요. 예전에 동서에게 당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때 제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동서를 조사할 자격을 갖춘 교육청 공무원이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며 저는 어깨를 당당히 폈어요. 동서는 제 소식을 모를 텐데 여기 온 저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것도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 필요가 없었고 동서의 부정부패를 낱낱이 밝히면 되는 것이었어요. 동서가 운운한 자격이 지금의 저에게는 있었으니까요. 교장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상담실에 앉아 수업을 마치고 올 동서를 기다렸어요. 제가 상담실에 앉아 있는데 수업 시간이 아닌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음료며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교육청 직원이 학교까지 나왔다는 것을 알고 분위기가 삼엄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차를 마시며 가만히 기다렸죠. 얼마 후 수업을 마친 동서가 상담실 문 앞에 당도한 소리가 들렸어요.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예? 교육청 직원이 저를 찾아왔다고요? 어머, 뭔가 착각하는 거겠죠. 제가 조사받을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교장 선생님 농담도 참. 여전히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뻔뻔한 소리를 하는 동서였어요. 저는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기다렸죠. 조금 후 동서와 교장 선생님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동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동서는 정장 차림에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 뜨더니 비웃는 표정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이 왜 여기 계세요? 저를 찾아왔다는 것이 형님이었어요? 교장 선생님, 이분은 교육청 직원이 아니라 저희 형님이에요. 그냥 주부거든요. 역시 뭔가 착각이 있었네요. 아니면 형님이 교육청 직원을 사칭하신 거예요? 금세 거만한 표정으로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는 동서. 동서를 보고 교장 선생님은 이분이 교육청 직원이 맞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저도 동서에게 이야기했죠. 그동안 잘 지냈어요? 제가 바로 동서를 조사하러 온 교육청 직원이 맞아요. 공무원 시험이 통과해서 몇 달 전부터 출근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조사를 맡은 사건의 주인공이 동서일 줄은 몰랐는데 반가워요. 그러면서 제 교육청 신분증 카드를 동서 앞에 내려놓았죠. 이야기를 들은 동서는 깜짝 놀라서 억하고 이상한 신음소리까지 냈어요. 그렇게 무시하고 구박하던 제가 정말로 교육청 공무원이 되어 본인을 조사하러 왔으니 보통 깜짝 놀란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개의치 않고 동서를 끌어다 제 앞에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신고받은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죠. 선생님, 신고 내용을 보니 학부모들한테 노골적으로 촌지를 요구하고 촌지를 주지 않은 학부모들의 아이들을 가난하다며 차별했던데 맞나요?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세요. 저는 압박하듯 동서에게 촌지 이야기부터 괴롭힘까지 따져 물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아니라고 잡아댔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님? 제가 무슨 촌지를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양심 있지. 그런 짓을 했겠어요.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셔도 저는 기억나는 것이 없어요. 형님 아니고 조사관님이에요. 그리고 촌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럼 이건 무엇이죠? 저는 동서의 눈앞에 촌지를 받은 증거를 들이밀었어요. 신고한 학부모가 제공한 증거들이었어요. 그중에는 동서가 체육대회가 곧이네요. 성의 표시해 주시면 잘 챙겨드릴게요. 라고 말한 메신저에 캡처도 있고 어떤 학부모가 제공한 동서에게 공기청정기를 선물하는 영상도 있었어요. 이 증거들을 내밀자 동서는 변명을 하던 입을 꾹 다물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스승의 날에 시어머니 댁으로 끌고 온 선물들 대부분이 촌지였어요. 저는 그 촌지들을 본 목격자가 된 셈이었죠. 저는 동서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 증거들 앞에서도 변명을 늘어놓을 건가요? 그리고 스승의 날에 시어머니 댁으로 가져왔던 선물들 대부분이 촌지였죠. 그 포장지를 뜯어서 직접 버린 사람이 여기 있는데 발뺌할 생각하지 마세요. 동서에 대한 취조가 끝난 뒤 신고를 한 학부모를 중심으로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촌지에 대한 증거를 제보받았어요. 그간 동서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학부모들이 현금이며 전자기기 등의 선물을 한 증거를 보내줬어요. 또 학생들이 촬영한 가난한 학생들에게 막말하는 영상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제보받은 증거들을 가지고 확실한 징계를 정하기 위해 다시 한번 동서가 있는 학교로 향했죠. 암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8, 90년대 짓을 하고 있으니 교사라고 자부하던 동서 머리에 대체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기 위해 상담실에 앉아 교장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동서가 상담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와 제 앞에 무릎으로 걸어와 앉았어요. 동서는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담임 선생님 보직이 해제되고 수업 없이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선생님이 되었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네? 제가 뭐든 해드릴게요. 저는 그런 동서를 보니 어이가 없어 쓴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저의 반응을 보더니 동서는 더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으면서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제가 집도 해드릴게요. 지금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그 집 형님 앞으로 해드릴 수 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동서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집 이제 형님 앞으로 돌릴 거예요. 당장 이사 나올 준비하세요.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 드렸으면 됐잖아요. 뭘 얼마나 더 바라시는 거예요? 됐고, 당장 이사하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털 웃음이 터졌어요. 세상 친딸이니 엄마니 하며 아주 신이 났던 두 인간이 이렇게 깨지는 모습을 보니 망연자실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아직도 무릎을 꿇고 비는 동서에게 차갑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더러운 본인 인성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신은 누굴 가르칠 게 아니라
본인이 걸음마부터 다시 배워야 할 사람이에요. 교사로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 충분히 의수되세요. 그리고 얼마 후 동서는 결국 선생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동서는 시어머니 앞에서 본인 자랑을 하면서 고시생 시절 하루에 커피 20잔씩 마시며 잠 안 자고 공부했다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공부한 결과가 이거라니. 역시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인성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패망하고 패가망신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남편을 통해 들어보니 동서가 혼수로 해왔던 그 집은 교사 자리를 믿고 받은 대출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교사 자리를 잃은 동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당장 이자를 갚아나가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테니까요. 완전히 본인의 화살이 본인을 찌른 격이 되었어요. 얼마 후 또다시 들은 소식으로는 동서의 그 집이 결국 경매로 넘어가 싼값에 팔렸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집에서 살던 시어머니는 이사를 나갔고 좁은 단칸방에 월세를 얻어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에라도 넣어달라며 애원을 한 것 같지만 당장은 동서나 서방님이 뭘 할 수 없으니 시어머니를 모른 척하는 것 같았어요. 살 집도 없고 항상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던 첫째 며느리도 없으니 시어머니가 어디서 말년을 살아갈지는 모르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도 본인 어머니에게 인간으로서 실망을 크게 해서 안 만나겠다 했어요.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인생의 승자와 패자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만 이루면 다 될 것 같아도 그 후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앞으로 죽는 날까지 레이스가 계속된다는 생각으로 성실히 살아가려고요.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